안녕하십니까. 커마이크 필기 2013년 2회 스프레드시트 일반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의 워크시트에서 사원번호의 첫 번째 문제가 G인 매출액의 합계를 구하는 배열수식은 자 일단 여기 보시면은 사원번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사원번호에서 첫 번째 문자가 G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G로 시작하는 사원 번호가 있죠. 그때의 매출액의 합계를 구하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셀의 집합의 개념으로 해서 조건을 주고 계산을 해야 될 경우에는 배열 수식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이 배열이란 개념 자체가 셀의 집합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 수식을 이용을 하라 그렇게 일단 문제의 조건 나왔는 거고요. 그래서 맞는 수식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조건에 만족할 때에 그때 합계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미리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은 답을 찾기가 수월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요, sum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sum 함수. 당연히 합계를 구하기 때문에 sum이란 함수를 이용하는 게 맞겠죠. 보통 우리는 sum 함수를 이용을 했을 때 합계의 범위를 인수값으로 주면은 쉽게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조건이 붙었죠. 조건이 붙어있는 배열 수식입니다. 그래서 조건도 같이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sum 함수를 이용을 하는데 조건과 합계의 범위를 곱하기로 연결하는 겁니다. 자, 쉼표 아닙니다. 곱하기예요. 조건 곱하기 합계의 범위 이렇게 배열 수식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if 함수를 주는 겁니다. if 함수. 자, if 함수는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 조건이 들어가고요. 자,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그리고 false일 때 이렇게 세 개의 인수가 들어갔죠. 조건을 만족했을 때의 처리문,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의 처리문 이렇게 세 개의 인수가 들어갑니다. 자, 이 문제도 이제 조건이란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if문을 또 이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if에서 조건과 합계의 범위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자, 그 말은 조건을 만족했을 때 합계의 범위에서 그 합계의 값을 가지고 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모두 sum으로 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은 방법 1과 동일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sum만 함수를 이용을 한다라면은 조건 곱하기 합계의 범위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 if까지 같이 이용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if 함수에서 조건과 합계의 범위를 쉼표로 해서 인수를 이 두 개를 주면 됩니다. 자, false일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이제 합을 이제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그 값만 가져와서 합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 true인 경우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쉼표로 해서 연결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맞는 보기는요. 일단 배열 수식은요. 중괄호가 등호 이제 바깥쪽에 이렇게 위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일단 틀렸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이게 맞는 답이죠. 자, sum 함수만 이용이 되었습니다. sum 함수만 이용이 되었을 때는 조건과 합계의 범위는 곱하기 연산자로 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연산자로 연결되어 있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은 쉼표로 연결되어 있죠. 잘못되었습니다. 자, 3번을 바르게 고치려면 if가 붙어야 돼요. 자, if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쉼표로 해서 연결이 된다라면 그것은 맞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이 하나의 셀에 두 줄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하고자 할 때 줄을 바꾸기 위하여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한 줄로 입력을 하다 보면은 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셀에다가 두 줄로 해서 입력을 할 때는 그냥 엔터만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냥 엔터를 입력하게 되면은 셀의 위치가 바뀌어 버리죠.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엔터만 입력하지 마시고 Alt하고 엔터를 같이 한번 눌러 주십시오. 자, 그렇게 Alt하고 엔터를 여기에 누르게 되면은 셀 내에서 줄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 되는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스프레드시트 일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C 첫 번째 셀에 이렇게 수식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입력되어 있을 때 다음 중 입력된 수식의 결과를 값으로 변경하는 VBA 코드로 옳은 것은, 자, 정답이 2번인데요. 2번 자세히 보십시오. 자, 우변에 레인지에서 C 첫 번째 셀의 값,
자, C 첫 번째 셀의 값을 왼쪽에 보면은 C 첫 번째 셀의 값에다가 대입을 하라. 이렇게 문제가 이 코드가 정답이 됩니다. 좀 이상하죠? 좌변하고 우변이 같아요. 자, 그런데 왜 2번이 답이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A 첫 번째 셀의 값이 1이고요. B 첫 번째 셀의 값이 3이에요. 그럼 C 첫 번째 셀에 A 첫 번째 셀 곱하기 B 첫 번째 셀이라는 이 수식이 입력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우스로 이 셀을 선택하게 되면은 보여지는 거는 3이지만은 수식 입력줄에는 이렇게 수식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자, 이 3이란 값이 이 수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 이 수식의 결과를 값으로 바꾸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수 값으로 바꾸란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셀에 있는 값을 선택을 했을 때 보여지는 것도 3이고 자, 수식 입력줄에 보여지는 것도 상수 값으로 해서 3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하란 얘기입니다. 자, 그 코드를 VBA 코드를 만들어라 라는 것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커맨드 버튼을 하나 만들어요. 만들어서 이렇게 VBA 코드를 하나 만드십시오. 만드시고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작동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들어서 이렇게 코드를 대입을 하면요. 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얻을 수 있냐면은 자, 우변에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value 값이 얼마예요? 3이죠. 3. C 첫 번째 셀의 값이 3이에요. 자, value는 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3이 되는 겁니다. 자, 이 3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C 첫 번째 셀의 값에다가 이렇게 3을 대입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자, 3을 대입을 하라라고 하게 되면 수식이 지워지면서 값이 그냥 3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덮어쓰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식으로 입력되어 있던 그 값을 그냥 값으로 바꿔줄 때, 수식을 그냥 값으로 바꿔줄 때는 이렇게 코드를 입력하면요, 값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다음 중 엑셀에서 정렬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자, 정렬을 실행을 하면요, 정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각각의 이제 필드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범위 선택을 해서 정렬을 실행을 하면요, 정렬 대화 상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정렬 대화 상자에서 자, 정렬 기준을 선택할 수가 있죠. 자, 이름을 기준해서 정렬을 하겠다. 자, 그리고 정렬을 하는데, 그럼 정렬 기준, 여기서 얘기하는 정렬 기준은 이 정렬 기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정렬 기준에 보시면은 값, 그리고 셀의 색이라든지 글꼴의 색, 그리고 셀 아이콘, 이 네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정렬 기준이라는 것은 열을 뜻하는 거예요. 열, 그죠? 자, 열에서 선택을 하라,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이 문제에서는 정렬 기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 이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정렬시키는 방법은 오름차순, 내림차순, 그리고 사용자 지정 목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렬 여기 옵션 있죠. 옵션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대소문자를 구분을 할 거냐 체크할 수가 있고요. 정렬하는 방향을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차트에 데이터 레이블 추가 제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데이터 레이블이란 것은 레이블 그 말 그대로 이제 표시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수입 그 데이터 계열이 있고요. 그 다음 지출 데이터 계열이 있습니다. 자,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를 하시려면은 해당 이제 데이터 계열을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면은 데이터 레이블 추가라는 메뉴가 보여지게 됩니다.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면요, 1월 달에 대한 해당 그 요소에 대한 이제 그 숫자, 자, 여기선 숫자가 수입이 되겠죠. 1월 달에 수입 980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만 이렇게 표시가 되면은 정확한 값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값을 표시를 할 때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숫자 값을 표시할 수도 있지만은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 가시면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입력되었던 것은 값이 되는 거고요. 자, 계열의 이름, 자, 수입이라는 계열의 이름도 표시를 하고 싶다. 선택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항목의 이름. 자, 1월달, 2월달, 3월달 이런 식으로 항목의 이름도 같이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레이블의 내용이 아닌 것은 해서 이렇게 또 나올 수가 있겠죠. 항상 3개가 이렇게 선택이 되도록 되어 있을 때는 아닌 것을 찾아라라고 또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를 기억을 하십시오. 계열의 이름, 항목의 이름, 값 이렇게 3가지를 레이블 내용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블의 위치도 기본적으로는 오른쪽으로 선택이 되는데요. 자, 가운데라든지 왼쪽이라든지 오른쪽, 위쪽, 아래쪽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겹치지 않도록 데이터에 이제 레이블의 값이 제대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적당한 위치에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값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만일 바뀐다. 90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바뀌게 되면은 여기는 데이터 레이블에 있는 값도 같이 바뀌게 되고요. 삭제를 할 때는 선택하시고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은 또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삭제할 때는 선택하고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은요. 여기 보시면 차트 도구에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데이터 레이블이 있죠. 자, 데이터 레이블에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1번 데이터 레이블이 겹치지 않고 읽기 쉽도록 차트에서 데이터 레이블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자, 위치 조정 가능하죠. 자, 2번 레이블의 내용은 계열 이름, 항목 이름, 차트 이름, 값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빠져야 될 내용이 차트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원형 차트는 그 레이블이 조금 다릅니다. 내용이. 그래서 계열의 이름, 항목의 이름, 값. 자, 이거 기본이죠. 자, 여기에다가 백분율과 지시선을 표시할 거냐 말 거냐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형 테이블 같은 경우, 원형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럼 이 값을 이렇게 지시선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데이터 레이블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백분율 형태로 해서 자, 이거 전체를 100이라고 봤을 때 자, 이게 몇 %인지 표시할 수가 있겠죠. 자, 추가로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기본적으로 데이터 레이블은 워크시트의 값에 연결되며 변경될 때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다. 좀 보여드렸고요. 4번 계열별 데이터 레이블 제거는 삭제를 원하는 계열의 데이터 레이블을 한번 클릭하여 선택한 후 딜리트 키를 누른다. 자,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부분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부분합이란 것은 전체 데이터를 부분, 자, 그룹으로 분류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부분합 기능을 수행을 하면서 보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분합을 실행을 하시려면은 이제 먼저 작업할 내용이 있습니다. 정렬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에서 합격 여부를 기준해서 그룹화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불합격자하고 합격자를 분리를 해서 부분합을 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합격 여부를 기준해서 반드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합격, 합격해서 이렇게 지금 정렬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정렬이 일단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은 첫 행에는 열 이름표가 있어야 하며, 자, 첫 행에는 열 이름표가 있어야 하며, 데이터는 그룹화할 항목을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한다. 이거 2번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범위 선택을 하고요. 자, 데이터에 가서, 자, 부분합을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을 하고요. 그룹화할 항목, 자, 그룹화할 항목이 지금 정렬되어 있는 자, 합격 여부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격 여부 이것을 그룹화를 해서 사용할 함수 개수를 한번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불합격자 수는 몇 명인지 합격자 수 몇 명인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합 계산 항목 개수를 구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자,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합격 수가 얼마가 되는지 합격자 수가 얼마가 되는지 전체 개수는 얼마가 되는지 이제 바로 부분합의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서브 토탈이라는 함수가 자동으로 만들어졌죠. 서브 토탈이라는 것은 부분합 함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부분합은 서브 토탈 함수를 사용하여 합계나 평균 등의 요약값을 계산한다. 자, 여기서는 개수를 구한 거고요. 합계 평균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에요.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해 보십시오. 클릭을 해 보시면은 부분합의 결과가 서브 토탈 함수를 이용해서 구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부분합을 제거하면 부분합과 함께 표에 삽입된 윤곽과 페이지 나누기도 제거된다. 자, 윤곽은 이 부분을 윤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페이지 나누기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분합을 만들면서 생성되었던 이런 것들은, 이런 각각의 요소들은 부분합을 제거를 해버리면은, 자, 제거하는 방법은 이 부분이죠. 모두 제거. 자, 이거 클릭을 하게 되면은 같이 다 삭제가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자, 3번에 보시면은 항목 및 하위 항목별로 데이터를 요약. 자, 데이터를 요약하며 사용자 지정 계산과 수식을 만들 수 있다. 자, 이 설명은요, 부분합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피벗 테이블에 대한 그 설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매크로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작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동작이 기록되며 틀린 동작과 불필요한 동작까지 함께 기록된다. 자, 일단 매크로라는 것은 반복되어서 작업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이름으로 해서 하나 만들어 두면은 다음에는 이 A라는 이름을 호출을 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크로를 이용을 해서 최초에 한 번만 기록을 하게 되면은 다음에는 기록하지 않고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기록할 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록을 할 때 작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동작이 기록되며 틀린 동작과 불필요한 동작까지 함께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어떤 작업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2번 기본적으로 상대 참조로 기록되므로 절대 참조를 해야 할 경우 절대 참조로 기록을 클릭하여 전환해야 한다. 이거 반대로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절대 참조로 일단 기록이 됩니다. 절대 참조로 기록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개발 도구에 가시면은 상대 참조로 이제 기록을 하겠다. 이게 상대 참조로 하겠다. 그랬을 때는 상대 참조로 기록이라는 것을 선택을 해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매크로 기록 선택하게 되면 절대 참조로 기록이 되고요. 상대 참조를 할 때는 상대 참조로 기록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반대로 설명을 했어요. 자, 3번 매크로의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기록되지 않는다. 자, 매크로를 이제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을 구하는 작업을 이제 기록을 하는데요. 이 평균을 기록하는 이거 시간이 뭐 1시간이 걸리든 뭐 10초가 걸리든 그 시간은 기록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4번 미리 어떤 동작, 어떤 기능을 기록할 것인지 순서를 정하고 정하여 두고 작업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평균을 이제 구할 때 작업 순서가 있겠죠. 1번은 어떻게 하고 2번은 어떻게 하고 3번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미리 순서를 생각해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틀린 동작과 불필요한 동작을 하게 되면은 실수를 하게 되면 그것도 같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이 성윤아의 성적 변화에 따른 평균의 변화를 표의 형태로 표시하기 위한 데이터 표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데이터 표라는 엑셀의 기능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설명을 잘 들으셔야만 문제 풀이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단 데이터 표라는 기능은요, 특정 값의 변화에 따른 결과값의 변화 과정을 표로 표시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위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각 성명별로 해서 성적이 입력이 되어 있고요. 자, 이 성적에 대한 평균값이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평균은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범위를 선택을 하면은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반드시 수식은요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표를 구할 때는 평균이라는 이 수식, 이 문제에서는 평균이라는 이 값이 수식으로, 그러니까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을 해서 반드시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바른 결과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표 보시면은 성윤아가 여기 있죠. 자, 79점입니다. 자, 79점일 때 평균값이 71.1이잖아요. 그죠? 자, 그 수식을 그대로 여기 한번 입력을 하고요. 자, 그러면 성윤아가 값의 변화가 있다라면, 성적의 변화가 있다라면은, 그러니까 50, 60, 70, 80, 90, 100일 때, 그때의 평균값이 얼마가 되느냐라는 이 부분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데이터표를 이용을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성윤아가 지금 79점이잖아요. 그죠? 이 값이 만일
50점으로 바뀐다라면은 평균값은 당연히 71.1에서 줄어들겠죠. 자, 그 값이 66.3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값들을. 그래서 결과값의 변천 과정을 표로 해서 이런 표 형태로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표를 기능을 수행을 하려면 일단 범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값의 변화를 이제 확인할 범위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에 가서 자, 가상 분석에 가면은 데이터표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십시오. 여기서 행 입력 셀, 열 입력 셀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행에다 입력하면 안 되고요. 열에다가 입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 변화되는 값이 성윤화의 값이잖아요. 그죠? 성윤화의 값이 어떻게 바뀝니까? 행이 아니고 열이죠. 열 방향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그죠? 그 열 방향으로 바뀌는 이 값에 따라서 평균값이 열 방향으로 이렇게 또 값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열 입력 셀에다가 자, 열로 바뀌기 때문에 열 입력 셀에다가 일단 입력을 해야 되고요. 자, 어떤 값이 바뀌는 겁니까? 어떤 값이 바뀌는 거죠? 79점. 자, 79라는 B 네 번째 있는 이 셀의 값이, 이 셀에 있는 값이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선택을 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값이 입력이 됩니다. 자, 주의할 점은요. 이제 평균값은 수식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수식으로 입력되어 있어야만 그때 해당되는 수식의 결과값을 여기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요. 자, 에버리지 함수의 이 범위, 자, 이 범위에서 이제 성윤화, 조금 전 B 네 번째 셀을 선택을 했죠. 자, B 네 번째 셀의 값이 50일 때는 자, 이 평균의 값이 얼마가 되느냐라는 것을 구해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데이터표의 결과값은 반드시 변화하는 성윤화의 성적을 포함한 수식으로 작성되어야 된다. 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수식으로 작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식으로 평균값을 이 범위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윤화의 값이 그 수식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만 제대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2번 평균의 변화값을 구하는 데이터표이므로 평균 B8번째 셀의 수식을 그대로 B11번째 셀에 입력한다. 그러니까 이 수식을 여기에다가 입력을 한다라는 뜻이고요. 자, 3번 A11번째에서 B17번째. 자, 여기서부터 자, B17번째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자, 선택을 하고요. 데이터의 데이터 도구의 가상 분석에 있는 데이터표를 선택하여 실행한다. 자, 좀 보여드렸고요. 자, 4번 데이터표 대화 상자에서 행 입력 셀에 B 네 번째 셀을 입력한다. 이거 아니죠? 행 입력 아니죠? 어떻게 바뀝니까? 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로 가져올 수 없는 파일 형식은 자, 여러분들 엑셀을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엑셀을 이용을 하는데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엑셀 형태로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이제 작업이 되어 있는 웹문서 있죠. 웹문서, 인터넷 문서. 자, 인터넷 문서로 되어 있는 주소록이 있습니다. 자, 주소록 파일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 주소록 파일을 형식이 다르잖아요. 그죠? 웹 방식으로 되어 있는 이 문서를요. 엑셀로 해서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이 없다라면 일일이 다 엑셀에서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불편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데이터 형식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또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파일들을 다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데이터에 보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액세스라든지 웹문서라든지 텍스트, 자, 그 메모장으로 만든 그런 파일들 있죠. 그런 파일들. 그리고 기타 원본에 가시면은 또 다른 형식들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쉽게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엑셀에서 외부 데이터로 가져올 수 있는 가능한 파일들을 보시면은 당연히 엑셀 파일 가져올 수가 있겠죠. 형식이 같으니까.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파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파일, 액세스가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SQL이라든지 DBase라든지 이런 기타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파일 형식들. 자, 이게 모든 것들이 데이터베이스 파일들입니다. 자, 이런 형식들을 가지고 와서 엑셀에서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쿼리라는 것이 또 XS에서 쿼리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쿼리에 가서 쿼리로 되어 있는 형식들을 또 가져올 수 있습니다. 뭐 OLAP라는 또 큐브 파일, 그리고 웹 문서, 텍스트 파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정답이 되는 것은 4번이 이제 정답이 됩니다. MS 워드. 자, 액세스도 그렇고 엑셀도 그렇고 MS 워드도 전부 MS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죠. 그런데 목적이 좀 다릅니다. 액세스라든지 엑셀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 프로그램들이고요. MS 워드 같은 경우에는 워드 프로세서, 그러니까 문서 작성용이잖아요. 그렇죠? 단순한 문서 작성용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엑셀하고는 조금 형식이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MS 워드에 있는 파일 형식은요, 가져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트에서 B11번째 셀에 영업 일부의 인원수를 구하는 수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게 여기에다가 들어갈 수식이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영업 일부는 건수가 몇 개입니까? 4개네요. 4라는 숫자가 이제 여기 표시가 돼야 됩니다. 가장 간단한 수식은요, countIf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가장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countIf는요, 일단 범위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 조건이 들어갑니다. 자, B2번째에서 B9번째 셀에서 영업 일부인 그때의 건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4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 3번, 4번은 이제 배열 수식이죠. 자, 배열 수식을 이용을 할 때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sum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sum if 함수를 같이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count if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2번 보시면요. 자, sum 함수 이용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조건 들어갑니다. 조건. 자, 조건이 B2번째에서 B9번째 셀에 있는 값이 영업 일부다라는 조건이 맞겠죠. 자, 이 조건 주시고 그 다음 곱하기 1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 이렇게 작동이 돼요. B2번째에서 B9번째 셀까지 영업 일부냐라고 판단합니다. 자, 조건문의 결과는 true 아니면 false죠.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맞으면은 true가 되고 틀리면 false가 나오는 거예요. 자, false, true, false, true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1을 하잖아요. 곱하기 1을 하게 되면 이 결과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F는 0, true는 1로 바뀝니다. 그래서 true가 다 1로 바뀌어요. 자, 이것을 sum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당연히 true일 때 이 1값이 다 더해져서 4라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작동 원리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sum if 한번 보도록 하죠. 자, sum if 내에 조건이 들어갑니다. 조건 들어가고요. 그 다음 쉼표, 곱하기 아닙니다. 쉼표예요. 자, if문은 기본적으로 조건이 들어가고 쉼표 true일 때, false일 때 처리문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는 false인 경우 생각하실 필요 없고, 자, 이 두 개의 인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쉼표로 연결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영업 일부가 맞다라면은 그때의 값을 어떻게 준다? 1값으로 줘라. 1값으로 줘라. 자, 그리고 sum을 구하게 되면 이것도 결과가 4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 4번 잘 들으십시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if문 안쪽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일부면은 이제 true일 경우에 1, false일 경우에 0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자, 쉼표로 if문 내에 3개의 인수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거 조건이고요. 자, true일 때, false일 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0, 1, 0, 1, 1, 0, 0, 1이 될 겁니다. 맞죠? 그 다음 count 함수로 해서 한 번 더 묶었습니다. 자, count 함수는요.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예요. 자, 개수를 구하는데 count라는 것은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어떤 개수를 구하냐면 숫자 데이터.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count를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올까요? 0이 숫자입니까? 숫자가 아닙니까? 0도 숫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결과는요. 전체 건수 1, 2, 3, 4, 5, 6, 7, 8, 8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고칠 수가 있을까요? 이 부분을 지우면 됩니다. 지워요. 자, true일 때만 1값을 주는 겁니다. true일 경우에만. 자, 그럼 이것을 count를 취하게 되면 숫자인 것은 4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결과는 4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배열 수식을 구하는, 개수를 구하는 배열 수식은요, sum을 이용을 해서, sum if문을 이용을 해서, count if문을 이용을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if문 내에 조건과 1이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다음 중 아래 도넛형 차트의 구멍 크기를 작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구멍 크기를 작게 하는 방법 3번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원형하고 도넛형하고 차이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원형은 데이터 계열을 한 개밖에 표현을 못하죠. 자, 여기 있는 예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자, 국어라는 데이터 계열 하나를 가지고, 자, 4명이 되기 때문에 뭐 권동현, 최영희, 장보현, 이단비 이런 식으로 하나의 데이터 계열에 대해서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넛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데이터 계열을 표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도넛형 띠가 이렇게 3개가 있죠.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해서 한 번에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특징을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럼 이거 그 구멍의 크기를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그것은 차트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면은 데이터 계열 서식이 나오죠. 자, 그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대부분 다 뭐 차트에 대한 조정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열 옵션에 가시면은 뭐 첫째 조각의 각이라든지 쪼개진 도넛, 뭐 도넛 구멍의 크기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가 이제 그 메뉴의 경로가 데이터 계열 서식 대화 상자에서 계열 옵션에서 도넛 구멍 크기 값을 작게 조정한다. 이게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메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셀에 값을 입력할 수도 있고, 자, 이 값 외에 메모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를 삽입할 수 있죠. 자, 그 메모 기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1번에 새 메모를 작성하려면 바로가기 키 Shift F2번 키를 누르거나 검토 탭의 메모 그룹에 새 메모를 클릭한다. 이게 맞는 설명입니다. Shift F2번이 이제 바로가기 키가 되고요. 자, 검토 탭에 보면은 메모 그룹이 있고 새 메모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 메뉴를 클릭을 하면은 메모를 삽입을 할 수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 셀을 이동하면 메모를 제외한 수식, 결과값, 셀 서식 등이 이동된다. 이거 틀렸습니다. 자, 메모까지도 셀을 이동을 하면요, 같이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메모도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제외된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3번 한 시트에 여러 개의 메모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 검토 탭의 메모 그룹의 이전 또는 다음을 이용하여 메모를 탐색할 수 있다. 자, 시트 내에 여러 개의 메모가 이렇게 있을 때, 자, 그럴 경우에는 이전과 다음을 클릭을 해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통합 문서에 포함된 메모를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하거나 시트 끝에 인쇄를 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페이지 설정에 가시면요, 시트 탭이 있는데요, 시트 탭에 보시면은 메모를 어떻게 인쇄를 할 거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시트 끝에다가 인쇄를 할 수도 있고, 시트에 표시된 대로, 그냥 각 셀에 이제 삽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표시되는 대로 그대로 인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다음 중 페이지 레이아웃 및 인쇄 관련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는 마우스를 이용하여 페이지 여백을 조정할 수 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자, 인쇄 미리 보기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 그 여백 표시라는 부분이 있죠. 이거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자, 체크하시면은 여백을 마우스로 해서 직접 여러분들이, 자, 셀의 크기도 조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백을 또 설정을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에요. 2번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페이지 탭에서 확대 축소 배율을 지정할 수 있다. 자,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보시면은 페이지 탭이 있고요. 페이지 탭에 보시면 배율, 여기서 확대 축소 배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정 가능하죠. 3번 보기 탭에 통합 문서 보기 그룹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클릭하면 머리글 및 바닥글을 쉽게 삽입할 수 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보기에서, 통합 문서 보기에서 우리가 작업하는 것은 기본 보기입니다. 기본 보기가 되고요. 여기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는 말 그대로 페이지가 어떻게 나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그런 화면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머리글, 바닥글을 쉽게 삽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것은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머리글을 또 쉽게 또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바닥글도 아래쪽에서 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4번 페이지 나누기 삽입은 새 페이지가 시작되는 위치를 지정하는 것으로 선택 영역의 위쪽과 왼쪽의 페이지 나누기가 삽입이 된다. 자, 페이지를 나누고 싶다. 내가 강제적으로 자, 이 부분을 기준해서 페이지로 나누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선택된 셀 있죠. 자, 이 부분 선택된 셀을 기준해서 왼쪽하고 위쪽 부분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나누기에 가서 페이지 나누기 한번 삽입 눌러 보겠습니다. 자, 선택된 셀에서 위쪽과 왼쪽을 잘 보십시오. 자, 클릭을 하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자, 페이지가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3번이 여기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엑셀의 화면 제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숨겨진 통합 문서를 표시하려면 보기, 창, 숨기기 취소를 실행한다. 현재 작업하고 있는 통합 문서를 숨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기 탭에 가시면은 창에서 숨기기 있습니다. 한번 클릭을 해 보십시오. 통합 문서가 숨기기가 이제 실행이 된 상태고요. 그 다음 이 숨기기 된 상태에서 다시 보여지게 하려면은 숨기기 취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통합 문서를 선택을 해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2번 틀 고정에 의해 분할된 왼쪽 또는 위쪽 부분은 인쇄 시 반복할 행과 반복할 열로 자동 설정된다. 틀 고정하고요. 반복할 행, 반복할 열은요. 상관이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틀 고정이라는 것은 화면에서 좀 더 보기 쉽도록 설정하는 그런 기능이 되고요. 자, 이것은 출력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어떤 제어하는 기능하고요. 출력을 제어하는 기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틀 고정은요. 데이터 양이 많을 경우 특정한 범위에 열 또는 행을 고정시켜 셀 포인터의 이동과 상관없이 화면에 항상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자, 이런 겁니다. 여기 틀 고정선이라고 이 선이 있습니다. 자, 이 선이 또 여기도 있고요. 자, 이렇게 틀 고정선을 만들게 되면은 틀 고정선 위쪽 하고요. 자, 틀 고정선 왼쪽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항상 고정이 되는 거예요. 화면을 이동을 해도 워크시트에 어떤 화면을 이동을 해도 항상 이 부분은 이제 고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이건 이제 실제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항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은 스크롤로 내리게 되면은 이제 이 항목들이 이제 보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것을 항상 고정되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이 기능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설정하는 방법은요. 이제 위아래 이제 고정선 이 부분이 교차되는 부분에서 셀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보기에서 창, 틀 고정에서 틀 고정을 선택을 하면은 틀 고정선이 만들어집니다. 뭐 자세한 건 모르셔도 됩니다. 틀 고정하고 자, 이것은 상관이 없다라는 정도 아시면 되고요. 자, 반복할 행과 반복할 열은 페이지 설정에서 시트 탭에 보면은 인쇄하고 관련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3번 엑셀 옵션의 고급 탭에서 인텔리 마우스로 화면 확대 축소 옵션을 설정하면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마우스 휠의 스크롤만으로 화면의 축소 및 확대가 가능하다. 자, 이것은 뭐 일반적인 윈도우 프로그램에서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현재 이 파일이 하나 띄워져 있고요. 이 화면을 키우려면은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스크롤을 위로 올려 보십시오. 올리면은 화면이 커져요. 내리면은 작아지는 겁니다. 자, 근데 엑셀 옵션에 가서 인텔리 마우스로 화면 확대 축소를 체크하게 되면은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확대 축소 배율은 선택된 시트에만 적용된다. 자,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확대 축소하는 방법은 이제 보기 탭에 가면은 확대 축소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발령 부서는 부서명의 데이터 값을 번호를 기준으로 순서대로 반복하여 배정하고자 한다.
C 두 번째 셀에 입력할 수식으로 옳은 것은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부서명이 이렇게 기획, 재무, 총무가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C의 두 번째 셀에 기획팀이 들어가고 그 다음 재무, 총무 이런 식으로 자 순서대로 반복해서 기획, 재무, 총무 기획, 재무, 총무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반복해서 배정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번호를 기준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번호가 1일 때 기획, 2일 때는 재무, 3일 때는 총무, 4일 때는 기획, 5일 때는 재무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번호 값을 이용을 해서 여기서 데이터 찾아서 이렇게 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번에서 4번까지의 그 수식을 보시면은 인덱스 함수가 이용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모드 함수가 또 이용이 되었네요. 일단 인덱스 함수는요. 데이터를 찾는 함수인데 인수가 3개가 들어갔죠. 범위, 행열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범위에서 행열 값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찾는 그런 이제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모드 함수는 뭡니까? 나누어서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이제 범위가 이렇게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뭐 범위는 바뀔 수가 없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이제 데이터를 찾는 거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중요한 것은 이 범위에서 행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행. 열은 1로 고정이죠. 바뀌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쉼표를 기준해서 인수가 이제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다는 것은 행은 있는데 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열이 필요 없죠. 왜? 열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열을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만 정해주면 값을 바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수식을 찾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3번이 수식이 맞는 수식입니다라고 찾으면 가장 좋겠지만은 어렵습니다. 그렇게는 어렵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대입을 하십시오. 대입을 해서 한번 구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C의 그 두 번째 셀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행값을 얼마를 찾아야만 기획팀이 들어오겠습니까? 1이죠. 1. 맞습니까? 자, 이거는 2, 이건 3, 이거는 1, 2, 3, 1, 2, 3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겠습니까? 행값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수식이 이 행값을 가지도록 만들어지는지 결과를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A 두 번째 셀 1값이잖아요. 1에다가 3을 나누는 거예요. 1 나누기 3. 자, 이거 목은 얼마가 됩니까? 목은 0이 되고 나머지는 1이 되죠. 맞습니까? 이때 모드 함수는 나머지 1을 반환하기 때문에 행값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행값이 1이 되네요. 1번은 맞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2번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까지의 결과가 위에서 1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이건 2가 되죠. 이거 잘못되었네요. 그죠? 자, 그럼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A 두 번째 값이 1이고 1-1, 3이네요. 그죠? 그럼 0에다가 나누기 3을 해서 그러면은 목도 0이 되고 나머지도 0이 되는데 플러스 1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은 1이 되는 겁니다. 이거 맞네요. 그죠? 그 다음 4번. 4번 보시면은 A 두 번째에다가 빼기 1. 자, A 두 번째가 1이 되고 빼기 1을 하게 되면 0이 되고 3을 나누게 되면은 목은 0, 나머지도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되었어요. 일단 잘못된 것을 빼버립니다. 2번하고 4번이 잘못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아니면 3번인데 자, 보세요. 나머지도 다 대입을 해서 보시면 돼요. 다 대입해서 보시면 되는데 바로 한번 찾아볼게요. 자, A 두 번째 셀이 그 3이라는 값을 가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3이에요. 그럼 3 나누기 3이죠. 그럼 목은 1이 되고 나머지 얼마 됩니까? 0이 되죠. 그러면 이게 결과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0 되잖아요. 그렇죠? 행값이 0이 되는 겁니다. 잘못되었죠. 이것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처럼 하나하나 대입을 하다 보면은 1번하고 3번 중에서 답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3번은 맞습니다. 3번은 보세요. 여기 3이 들어가도 마이너스 1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냥 A 두 번째 값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을 해버리고 여기서 다시 플러스 1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2,3이 되고 2 나누기 3이 되기 때문에 이제 목은 0이 되고 나머지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에다가 플러스 1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3이 되고 세 번째
행의 총무팀 값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이 이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도요, 바로 이렇게 답 찾기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지워 나가면서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다음 중 셀 스타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준 셀 스타일은 삭제할 수 없다. 자, 셀 스타일은 무엇인지 개념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워크시트에 작업을 할 때 뭐 이렇게 색을 줄 수도 있고,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셀 서식을 바꿀 겁니다. 자, 이게 셀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스타일들을 만약 셀 스타일에 가서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미리 정의되어 있는 이런 셀 형식으로 해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셀 스타일에 가서. 그리고 현재 만들어져 있는 이 셀 스타일 있죠. 자, 이거 다음에 그대로 또 쓰고 싶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셀 스타일 그 대화 상자에서 스타일의 이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정을 할 거냐, 어떤 것을 선택을 할 거냐, 이런 것을 선택을 해서 또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셀 스타일을 가져와서 쉽게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 선택하면은 가장 기본 형태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른 셀 스타일은요,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게 되면 삭제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은 표준은요,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면요, 삭제라는 것이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수정할 수는 있는데 삭제가 안 되죠. 주의를 하십시오. 자, 그래서 1번은 삭제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했죠. 이거 맞는 것입니다. 2번, 셀 스타일은 글꼴과 글꼴 크기, 표시 형식, 셀 테두리 및 셀 음영 등의 서식 특성이 정의된 집합이다. 자, 보세요. 자, 클릭을 하면은 표시 형식, 맞춤, 글꼴, 테두리, 채우기, 보호 이런 것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영이 없도록 할 수도 있고, 뭐 잠금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설명이죠. 자, 2번은 맞고요. 3번, 사용자가 만든 셀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모든 엑셀 통합 문서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자, 이와 같이 셀 스타일을 하나 제가 만들었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모든 엑셀 통합 문서에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만든 이 통합 문서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셀 스타일을 삭제하면 해당 스타일이 적용됐던 영역의 스타일이 표준 셀 스타일로 변경되어 적용이 된다. 자, 기본이 표준이에요. 기본이 표준입니다. 보세요. 만일 강조색 4를 선택을 했잖아요. 그죠? 만일 강조색 4를 선택을 했는데 여기서 삭제를 해요. 자, 삭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바뀝니까? 기본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표준 셀 스타일로 변경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통합 문서의 첫 번째 시트 뒤에 새로운 시트를 추가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려고 한다. 다음 중 괄호 안에 알맞은 인수로 옳은 것은, 자, 인수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워크시트에서 add가 들어가면은, 자, add라는 메서드가 시트를 추가한다라는 거, 그 정도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죠? 시트를 추가한다 라는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 첫 번째 시트 뒤에다가 새로운 시트를 추가하라는 얘기예요. 추가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메서드는 알겠는데 인수값을 모르겠네요. 그죠? 첫 번째 시트 뒤에다가 자, 첫 번째 시트라는 것은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럼 뒤에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애프터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애프터 뒤에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나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add 메서드의 인수를 몇 가지를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before는요, 지정한 시트의 앞이 되는 겁니다. 앞, before는 앞. 자, 첫 번째 시트 앞이라고 하게 되면은 before가 들어가는 거고요. 자, after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뒤에. 자, count는요, 추가할 시트의 수를 결정할 때 카운트 사용하시면 되고, 자, 타입은 시트 형식이 있어요. 시트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차트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자, 시트의 형식을 지정할 때,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인수가 있다는 거, 자, 각각의 정의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애프터가 들어가면은 뒤 그리고 카운트에서 2가 들어갔죠. 그리고 before가 들어갔어요. 그럼 before는 뭡니까? 앞이죠. 앞. 첫 번째 시트 앞에 들어가는데 시트가 2개란 얘기예요. 2개의 시트. 됐죠?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제 서브 프로시저를 호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프로시저 호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프로시저에서 다른 프로시저를 호출하여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프로시저 호출이에요. 읽어 드려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A 프로시저, B 프로시저가 있으면은 A 프로시저를 쭉 작성하는 중에 B의 기능이 필요해요. 그러면 가지고 와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쵸? 보통 우리가 함수가 있으면 함수를 가져와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서브 프로시저, 그러니까 프로시저를 가지고 올 때 호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맞도록 호출을 해야만 제대로 호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방법을 지금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호출을 하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호출할 프로시저명 적고요. 그 다음 인수 1, 인수 2, 인수 3 이런 식으로 호출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앞에 콜이 붙었으면은 콜, 프로시저 호출이 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콜을 하게 되면은 호출할 프로시저명, 그리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안에다가 인수가 들어가줘야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서브 프로시저가 있죠. 프로시저가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호출하고 싶어요. 자, 이 기능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가지고 와서 쓰고 싶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게 프로시저 명이죠. 자, 프로시저 명 가져오고요. 자, 명 가져왔어요. 근데 괄호 열고 괄호 닫기가 나왔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만약 콜이 붙게 되면은 이건 맞는 거죠.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은 테스트에서 인수 이렇게 들어왔네요. 단가, 수량, 이름 정확하게 잘 들어왔습니다. 2번이 맞네요. 자, 그다음 콜 해서 이름 들어왔고 좋은데요. 이것을 표현을 하려면은 괄호가 붙어야 되는데 괄호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안 되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그림에서 자, 수식을 실행하였을 때 결과값으로 옳은 것은 간단한 문제인데요. 일단 민은 최소값을 찾는 거죠. 최소값을 찾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 찾는 겁니다. dmin. 자, 데이터베이스 일단 범위를 선택을 해줘야겠죠. A 첫 번째에서 C 여섯 번째까지. 자, 여기서 여기까지 최소값을 찾는데 두 번째 인수는 열, 그 다음 세 번째는 조건이 들어가죠. 이거 다 공통적이잖아요. 그죠?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다 이제 공통적으로 인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열이 어떻게 됩니까? 2가 되네요. 첫 번째, 두 번째. 자, 두 번째 열에서 열에서 찾는 거예요. 조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의 두 번째부터 2의 세 번째. 조건은 몸무게가 60 이상이란 조건이 붙었습니다. 자, 60 이상일 때. 자, 60 이상. 이건 안 되겠네요. 그죠? 자, 이것을 빼버리고 여기서 최소값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165가 여기선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엑셀 통합 문서의 웹페이지 형식 저장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뭐 기억할 수밖에 없는데, 자,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잖아요. 그죠? 엑셀 파일을 작업을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때 파일 형식을 여러 가지 형식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웹페이지 형식으로도 저장할 수 있어요. 엑셀을 웹페이지 형식으로 저장을 할 수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분명히 한계점이 있어요. 뭐 우리가 엑셀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는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차트도 만들 수도 있고, 뭐 부분합, 데이터 통합, 뭐 데이터 표도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이 웹페이지로 다 표현이 될까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려면요. 저장을 하려고 보면은 메시지가 이렇게 나와요. 북1에는 웹페이지 형식이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웹페이지로 변화를 하는데 지원하는 기능이 있고 지원하지 않은 기능이 있어요. 그죠? 자,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조건부 서식 중 데이터 막대, 아이콘 집합은 지원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금 복잡한 이런 기능들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2번 회전된 텍스트는 올바로 표시되지 않는다. 자, 텍스트를 회전을 시켰잖아요. 그죠? 그것은 바로 표시가 안 된다는 얘기요. 올바르게. 자, 배경의 질감이라든지 그래픽과 같은 이런 관련 파일들은 하위 폴더에 저장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질감이라든지 그래픽적인 이런 요소들은요, 웹페이지에 바로 표시가 안 되고요. 별도의 폴더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별도의 이제 폴더가 만들어져요. 그냥 1.html이라는 만일 이제 통합 문서에서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파일들만
그림 파일들만 저장이 되는 폴더가 자동으로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는 설명이에요. 자, 그다음 4번. 일부 시트만을 선택하여 저장할 수 없다. 시트. 통합 문서에서 여러 개의 시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시트만 선택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은 뭐 답을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전체 통합 문서를 선택을 하느냐, 선택 영역 시트를 선택을 하느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장을 무엇을 할 거냐 대상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도 할 수도 있고 시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어요.